최덕근 형사는 현직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양지 가입 절차는 없지만은 양지 회원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추모하고 기리는 행사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슴 아픈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96년 10월 1일 당시 안기부 파견관이었던 최덕근 영사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의 소행에 의해 살해당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최덕근 영사 순국 29주기를 맞아 오래전부터 학술 세미나를 포함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물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정보연구회 회장이자 전 파키스탄 대사를 역임한 신원 대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평생 정보 분야에서 활동한 선배로서 최덕근 영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영사님과 저의 개인적인 면식의 기회랄까요? 그것은 솔직히 최 영사님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파견 나가기 전 본부로 일시 귀국했을 때 그때 잠깐 뵀던 거, 그리고 또 채 한 해도 못 채우시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순직한 억울한 죽음으로 돌아오신 그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신 그 두 가지 장면입니다. 그때 최 영사님이 나가시기 전에 본인이 향후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당찬 기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할 거다 하는 가벼운 흥분에 최 영사님을 보면서 느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을 합니다. 최 영사님은 50대 소위 파견관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해외에 나가셨습니다만은 사실은 평생 분석관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담을 하거나 또 지난번 세미나 때도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선배께 여쭤보았습니다. 최 영사가 어떤 분이셨는지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보교류회의 때 같이 한번 출장을 갔는데 이 양반은 어쩔 수 없는 분석관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 영사님은 나가기 전까지는 거의 분석의 세계에서만 지내오셨던 분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의 파견관으로 나가시기 전에도 저희가 대소련 또 대동구권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국정원 내에서 본인의 러시아 역량을 무기로 해서 소련 문제 그리고 러시아 문제에 천착해 오신 분석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무상 오지에 파견돼서 활동한 영사 신분이긴 했습니다만은 최덕근 영사님이 오랜 중견 분석관이자 공작관이 신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어쩌다 북한 공작원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지, 또 국정원은 이런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는지, 이 점이 좀 궁금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덕근 영사는 50대 초반에 우크라이나 해외 파견관으로서도 최초로 부임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공작관으로서의 경력은 조금 일천하다고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러시아 역량으로 인해서 초파되었던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해외에 나가 있는 정부의 기관들이 러시아 보안특수원에 대해서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람 매우 드물었습니다. 근데 최 영사의 경우는 부임해서 공관장이 하는 주재국 외교를 보좌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공관을 위한 공보관 역할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당시로서는 불안정한 거점으로 취급되던 블라디보스톡에까지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우선 그 당시 구소련이 해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란 연방 전체가 불안정, 앞으로의 정세가 불안하고 또 경제는 피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블라디보스톡은 쉽게 말해서 중앙의 통제가 통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권력을 잡고 있는 KGB 출신이라든지 하는
흔히들 러시아 마피아라고 부릅니다만 그런 세력들이 활거를 하면서 지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덕근 영사가 나가시게 된 거죠. 근데 최덕근 영사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활동은 이미 북한의 정찰 총국이라든지 하는 정보 당국이 파악을 하고 우리의 공세적 대공산권 활동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영사관도 있었고 그리고 벌목공이라든지 또 러시아와 사업을 하려는 그 북한 요원들이 한 만여 명 있었습니다. 게다가 블라디보스톡은 지역의 특성상 그 북한이 러시아 지방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작 활동 또는 통상적인 외교 활동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리고 또한 한국과 동해를 두고 인접한 특성 때문에 대남 공작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이름을 알린 최 영사가 하니까 북한 측으로서는 아니 이자들이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 도발을 하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 영사의 적극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북한을 자극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북한은 아마 최 영사를 공작 활동의 목표로 삼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덕근 영사를 살해한 자들이 북한 그 정찰 총국 산하의 암살 전문 공작자라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북한이 왜 최덕근 영사를 타깃으로 잡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최 영사의 죽음은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 이런 문제들하고 좀 관련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91년 그 소련이 해체가 됐죠. 그렇죠. 12월이죠. 네. 그리고 92년에는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완고히 유지가 되던 공산 독재 시스템의 붕괴였죠. 그렇죠. 당시 공산주의 끝났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했고 자유진영에서는 이거 끝난 게임이다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정부는 물론 정보기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북 공작이라든지 또는 대공산권 활동을 전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의 종식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국 체제의 등장이 그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임 이병호 국정원장께서 쓰신 자서전인데요. 이병호 원장님은 특별히 이 최덕근 영사와 관련돼서 4페이지나 할애를 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소제목이 있는데요. 안기부 파견관 최덕근 영사, 안기부 보국탑의 별이 되다라고 하는 제하에 글을 언급하시면서 이병호 원장님께서는 최 영사의 죽음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여기서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국가정보기관의 책임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동토의 땅 블라디보스톡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최 영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동료들이 결코 그의 죽음을 망각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최 영사의 비극적인 사건을 자행한 북한 어느 집단이 했는지 또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 같은 활동이 있었는지 그 끝까지 밝혀내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의 정찰총국이라든지 이런 정보 또 보안기관의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과 또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대사님께서 회장으로 계신 국가정보연구회에서 최덕근 영사 순국 29주기 이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쓰고 있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다가 스파이는 죽어서 말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글을 올린 게 있었습니다. 제 글을 보고 지인이 댓글을 달았었는데요. 그 지인은 학사장교 출신이고요. 또 부친이 우리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적어도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대한민국에서 평균치 이상의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대한민국 정보위원이 해외에서 북한 집단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고 사망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자기도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분도 부인하고 아이들이 있는 가장일 텐데
대한민국에 이런 공무원 집단이 있는지를 자기를 몰랐다고 글을 써서 알려줘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모르는 분인데 저는 이러한 사건을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 이렇게 또 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이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다가 순직한 요원들을 기린 외국의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소개해 줄 만한 사건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 언론에서 너무나 즐겨 사용하고 있는 모사드 출신의 엘리 코헨이 예. 우선 있겠죠. 엘리 코헨은 구현할 필요 없이 수많은 영화로 제작되고 또 다큐멘터리 그리고 책으로 거의 평생이 이렇게 묘사된 그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CIA 중동 전문가 로버트 에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도 12여 년의 현장 활동을 하다가 베이루트에서 이란 측 폭탄 테러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는 이 에임스뿐이 아니라 그 활동을 하다가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거나 또는 희생당한 사람의 기록을 전기 작가를 통하든지 해서 또는 심지어 CIA 출신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기록을 남깁니다. 그 랭글리에 있는 CIA 본부 앞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네이든 헤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독립전쟁 때 뉴욕에서 영국 함대를 상대로 첩보 수집을 하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사람을 최초의 스파이라고 하고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든 헤일의 동상은 그 랭글리 마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유수의 대학에도 있고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특히 정보 활동 중에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기록을 유지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화로 봤습니다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지 또 미국이 20여 년 가까이 해온 테러와의 전쟁 이런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묻어두지 않고 조명을 해서 영웅 만들기 그리고는 또 하나의 전설 만들기 이런 작업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인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최덕근 영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통일이 오기 전까지는 전 세계 곳곳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목숨을 건 대치라는 것이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숙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후배 정보위원들에게 정보 활동과 관련해서 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국정원을 떠난 지 상당히 시간이 되는데 조언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후배들은 저희가 근무하던 때보다 개인적 역량도 훨씬 뛰어나고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91년도에 유엔에 북한하고 동시에 가입을 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 뭐 싫으나 좋으나 북한 요원들 또는 북한의 공관원들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그런 접촉의 대면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정보적으로 공작적으로 할 일이 많았던 것이죠. 특히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그리고 전성지를 통해서 국제 무대에 정식으로 등장하는 김정은 소위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신북방 삼각이라고 그러나요? 김정은이 국제적으로 거의 위상이 높아졌고 또한 북핵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게 안전하겠죠. 정보 판단으로는. 그리고 푸틴과 시진핑이라는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김정은의 지위가 프로모트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해외에서 또는 대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요원들의 도전이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거기에 대한 연구와 나름의 메뉴를 만들어서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이제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실상 혼란의 시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 우선주의에 과몰입돼서 세계의 리더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유엔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난민 학살 같은 경우에도 지켜만 보고 있는 역할이 부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연대는 심화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한반도 위기도 사실상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지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김정은을 주목하고 그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국정원에는 과연 있는지 이 점이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또 이 시기에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국정원은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 문제만을 쳐다보고 그걸 평생의 목표로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감히 예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내 본부에서 북한을 쳐다보는 전문가들, 또 해외에서 김정은의 또는 북한의 행적을 추적하는 요원들, 이분들의 지혜와 노력이 결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과 또 다른 유형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김정은은 선대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무장을 북한 헌법에 포함시킨다든지 2023년부터 전개한 두 개의 적대 국가론, 이런 주장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러시아하고 군사협력을 통해서 폐기된 우호조약을 다시 복원시키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배팅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그 병력을 파견한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반대급부가 왔겠죠. 그리고 전성절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시진핑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쳐다보는 우리 후배 요원들은 소위 김정은식의 소위 그 리더십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마지막 질문 한 네,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불안정한 대축민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국정원은 성과와 공적을 드러낼 수 없는 이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정보 분야의 원로로서 국민과 국정원에 바라는 소원이랄까요? 아니면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원로라고 해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우선 일반 국민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87년의 그 민주화 흐름에 따라서 국정원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부의 교체에 따라서 국정원 자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의 의식 속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변화해가는 국정원의 긍정적 모습을 보고 격려를 해 주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정원은 쉽게 말해서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의 보호입니다. 국정원의 영어 타이틀이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경쟁 상대로 하는 적대시하는 집단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국정원이 비밀을 다루는 특수조직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참 조심스럽습니다.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정원의 어떤 방향, 운영을 결정지어주는 것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또 국정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운영 철학을 믿고 조직 문화를 함께 육성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오직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기리고 추념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해 주신 신은 대사님도 그 중에 한 단체인 국가정보연구회의 회장으로 활동 중이시고, 또 대한민국 부국헌 선양회라 그래서 북한과의 대치 국면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국한 분들을 기리는 모임이 있습니다. 또 최덕근 영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임도 매년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뜻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해가면서 이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해서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조국을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들에 대한 관심과 또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신 신은 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